이게 뭐야? 여기 주름 안 보여? 시어머니가 블라우스를 들고 인상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다릴게요. 죄송하면 뭐해? 매번 이 모양이니까 문제지. 6년간 매일 반복된 구박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소파 밑에서 낯선 휴대폰을 발견하게 됩니다. 906호에서 기다릴게. 발신인은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바닥에 주저앉게 될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한 여자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대문을 나섭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6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멀어지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6개월 전, 시간은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반 서진은 이미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반찬 10가지를 준비해야 했어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감자조림, 계란말이.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지만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진은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리 대회에서 상을 받던 날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던 사진이 아직도 친정 거실에 걸려 있었죠.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요리 교실을 열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6년 그 꿈은 어느새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서진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후다닥 앞치마를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흰 블라우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어깨 부분을 가리키며 인상을 썼어요. 이게 뭐야? 여기 주름 안 보여?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블라우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다릴게요. 죄송하면 뭐해? 매번 이 모양이니까 문제지.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곤 서진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넌 도대체 뭘 잘하는 거야? 요리 강사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뭘 했어? 그런 거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했지. 근데 집안일도 이 모양이니. 서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블라우스를 들고 다림질 대 앞으로 갔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반갑게 고개를 들었지만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게임이었죠. 여보, 아침 먹어요. 응, 잠깐만. 남편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으로 오더니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아들에게 국을 떠주었어요. 우리 아들 뜨거우니까 엄마가 해줄게. 어서 와서 먹어. 38살 된 아들에게 국을 떠주는 시어머니. 서진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식사 중간 시어머니가 벽에 걸린 큰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액자 안에는 검사복을 입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이 집은 검사 가문이야. 우리 기석 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지? 곧 우리 도윤이도 검사 될 거고. 남편은 여전히 폰만 보고 있었고 서진은 조용히 밥을 떴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전직 부장검사로 지금은 로펌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워낙 바쁜 분이라 집에는 거의 안 계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현관에서 마주쳤는데 서진이 인사를 하자 짧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밥은 알아서들 먹어.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덕분에 이 집의 모든 권력은 시어머니에게 있었죠. 저녁이 되어 시어머니 친구분이
집에 오셨습니다. 서진은 차와 다과를 준비해서 거실로 가져갔어요. 어머, 며느리가 참 일 잘하네. 친구분이 말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뭐려. 이것저것 시키면 하긴 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러곤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서진아, 손님 계시니까 과일 좀 깎아와. 예쁘게. 네, 어머님. 서진이 주방으로 가자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원래 요리 강사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말렸어요. 그런 거에서 뭐해요?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지. 친구분이 맞장구를 쳤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렇게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는지. 서진은 과일을 깎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화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시어머니 앞에서 참느라 꽉 쥐었던 손이었죠.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모두가 잠든 밤 서진은 옷장 깊숙이 넣어둔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쓰던 요리 레시피 노트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 파스타 소스 만드는 법, 수제 피클 레시피, 하나하나가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노트를 넘기던 서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쯤 내 요리를 할 수 있을까? 조용히 노트를 덮고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실 쪽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폰이었죠. 서진이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시어머니가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복도로 나가는 게 보였어요. 응. 지금은 좀 그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분명 남자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서진은 멈칫했습니다. 저 시간에 저런 목소리로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날 밤 서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이 서진의 방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서진은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밤늦게 전화를 받던 모습, 낮은 목소리,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던 남자 목소리.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서진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서진아, 오늘 외출하지 마. 네. 왜요, 어머님?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집에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화장대 앞으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하던 행동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옷도 갈아입었어요. 외출복도 아니고 집에서 입기엔 너무 차려입은 느낌이었죠. 서진은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가 오시길래 저렇게까지 꾸미시지?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후다닥 현관으로 나갔어요. 서진이 거실에서 보니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반듯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훨씬 부드럽고 반가움이 넘쳤어요. 형님 계세요? 남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회의 있으셔서 늦으신데. 일단 들어와요. 시어머니가 남자를 안으로 들였어요. 서진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재수 씨, 안녕하세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진에게 말했어요. 서진아, 이분은 박준영 검사야. 아버님 후배분이셔. 아, 네. 차 좀 내와. 내가 아까 사놓은 홍차 있잖아. 그거 내오고. 서진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찻잔을 꺼내고 물을 끓이면서 거실 쪽 대화에 귀가 기울여졌어요. 요즘 일은 좀 어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럭저럭이요. 검사장님이 요즘 저한테 직접 사건 지시를 하세요. 어머, 그래. 우리 준영 씨 이제 완전히 인정받았네. 너무 친근했어요. 처음 보는 사이 같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찻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어요. 차를 내려놓는 순간 서진은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박준영에게 찻잔을 건네는데 두 사람의 손이 스쳤어요.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웃음기가 섞인 눈빛이었죠. 서진은 모른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수 씨도 앉으세요. 박준영이 말했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할 일이 있어서. 재수 씨가 요리를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 방송에 한번 모셔도 되겠네요. 방송이요? 예, 유튜브 하나 하고 있거든요. 검사들의 일상 같은 거요. 박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서진에게는 그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진아, 이분은 요즘 검사장이랑도 직통으로 소통해. 대단한 분이셔. 그 말투가 마치 너도 잘 보여라고 압박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폰을 들고 있었어요. 준영 형? 왔어요? 오랜만이다, 도윤아. 두 사람이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잠깐 앉았다가 금방 다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진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거실 쪽을 힐끔거렸어요. 시어머니와 박준영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자주 났고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했어요. 시아버지 후배라기엔 뭔가 거리가 너무 가까워 보였습니다. 박준영이 돌아간 후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남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진하고 달콤한 향이었죠. 시아버지가 쓰시는 향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진은 무심코 쿠션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서도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이 냄새, 아까 그 사람 향수구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진은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아까 그분 자주 오시는 편이야? 누구? 준영 형? 응. 글쎄, 가끔 오지. 아버지 후배잖아. 왜? 아니, 그냥. 아버님도 안 계신데 왜 오시는 거야?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원래 자주 왔어. 네가 몰랐을 뿐이지. 그러곤 다시 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서진은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주 왔다고? 근데 왜 난 한 번도 못 봤지? 다음 날 박준영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시아버지가 안 계실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어제처럼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다렸습니다. 박준영은 이번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어요. 어머, 이건 또 뭐야? 지나가다 맛있는 데가 있어서요. 에이, 맨날 이러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살짝 팔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소녀 같았어요. 평소 서진에게 보여주던 차갑고 날카로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준영이 돌아가면서
현관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진은 멀리서 슬쩍 지켜봤습니다. 다음엔 거기서 봐요.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날 거기서 뵐게요.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서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거기가 어디지? 그날 밤 서진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쓰다 만 일기장이었어요. 빈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히 메모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박준영 방문, 시아버지 안 계실 때, 수요일 오후 2시 반, 박준영 다시 방문, 케이크 들고 옴, 펜을 놓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할 걸까?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걸까? 며칠 후 서진은 우연히 시어머니 가방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 안에 있는 영수증 좀 버려라고 시켰거든요. 가방을 뒤지다가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카드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하얀색 플라스틱 카드였습니다. 호텔 카드키였어요. 지호텔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이런 게 왜 어머님 가방에?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뭐해? 빨리 안 치우고. 서진은 후다닥 카드키를 원래 자리에 넣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방을 건넸습니다. 네, 어머님. 다 정리했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호텔 카드키를 본 순간부터 서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자꾸 그 하얀 카드가 떠올랐어요. 지호텔이라는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분명히 뭔가 있다는 확신이 머릿속에서 싸웠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진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밑을 밀대로 쓸던 중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손을 뻗어 꺼내보니 비닐봉지에 쌓인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열어보니 휴대폰이었어요. 낡은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집에서 본 적 없는 폰이었죠. 이게 뭐지? 서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는 2층에 계셨고 남편은 외출 중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눌렀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906호에서 기다릴게. 발신인은 준영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대화 내용이 쭉 나왔어요. 시어머니 말투 그대로였습니다. 이모티콘까지 똑같았어요. 하트, 웃는 얼굴, 뽀뽀하는 표정. 60이 넘은 시어머니가 쓴 메시지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보고 싶었어. 나도. 빨리 보고 싶다. 수요일에 꼭 와. 기다릴게. 서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린 휴대폰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후다닥 휴대폰을 비닐에 싸서 소파 밑 원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진아, 뭐해? 시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오며 물었습니다. 아, 네. 청소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래. 저녁 준비는 했어? 곧 할게요. 서진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어요. 시어머니는 별다른 눈치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TV를 켰어요. 요즘 기석 씨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안쓰러워. 밤늦게까지 일하시더라고.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그 걱정을 할 자격이 있으세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서진은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시아버지한테 직접 말할까? 아니, 증거도 없이 그랬다간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시어머니는 분명히 발뺌할 거야. 그럼 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 서진은 몸을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남겨두기로요.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살금살금 거실로 내려갔어요. 소파 밑에서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폰으로 화면을 촬영했어요. 메시지 내용, 발신인 이름, 날짜. 하나하나 꼼꼼히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촬영을 마치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다시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서진은 친정에 간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오래 있지 말고 와. 집안일 밀리면 골치 아프니까. 네, 어머님. 서진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문득 6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날 밤 아버지가 서진의 손을 잡고 물었었죠. 서진아, 저 집안 정말 괜찮겠니? 검사 집안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때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도윤 씨 좋은 사람이에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의 걱정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딸 왔어? 밥 먹었어? 네, 엄마. 아버지 계세요? 응, 서재에 계셔. 왜 무슨 일 있어? 서진은 대답 대신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윤철호는 책상 앞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전직 검사장이셨던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반듯한 분이셨습니다. 서진이 들어오자 안경을 벗고 바라보셨어요. 서진아, 무슨 일이니? 표정이 안 좋구나. 서진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촬영해둔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진짜 너희 시어머니가 보낸 거 맞니? 네, 아버지. 시어머니 휴대폰에서 직접 봤어요. 박준영이라.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기석이 내 후배였지. 검찰에서 같이 일했었어. 박준영은 그 기석이 후배 아니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후배 검사라고 들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더 심각해졌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이 일 모른 척 지나칠 순 없겠지? 어떻게 그래요? 서진아, 일단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지금 이 사진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 영상, 시간, 장소 다 갖춰져야 움직일 수 있어. 안 그러면 오히려 네가 당해. 아버지가 서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빠가 도와줄게. 하지만 결정은 네가 해야 해. 이 길을 가면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 각오가 되어 있니? 서진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이렇게 하자. 아버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서진은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똑같이 말했어요. 왔어? 저녁 준비해. 네, 어머님. 서진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칼을 들고 채소를 썰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기다려요, 어머님. 곧 모든 걸 밝힐 거예요. 그날 밤 서진은 달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작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수요일, 시어머니가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한 날부터 서진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시어머니 시중을 들고 남편 밥을 차려주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첫 번째 수요일이 왔습니다. 서진은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시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집에만 계셨어요. 평소처럼 TV를 보고 낮잠을 주무시고 저녁까지 아무데도 안 가셨습니다. 서진은 속으로 당황했어요. 분명 수요일마다 만난다고 했는데 오늘은 아닌가? 밤에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럴 수 있어. 매주 만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날짜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조급해하지 마. 기다려야 해. 아버지의 말씀에 서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수요일 서진은 다시 주시했어요. 오전부터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점심을 먹자마자 가방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서진아, 나 좀 나갔다 올게. 저녁 전에 올 테니까 밥 준비해놔. 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왜?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서진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가자 서진도 재빨리 준비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꼈어요. 가방엔 휴대폰과 보조 배터리만 챙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택시를 타고 지호텔 근처로 갔습니다. 호텔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호텔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손에 든 컵이 떨렸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박준영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초점도 맞지 않았어요. 진정해, 진정해. 다시 찍으려는 순간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대로 된 사진을 못 찍은 거였죠.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얼굴이 안 나왔어요, 아버지. 손이 너무 떨려서.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어. 중요한 건 네가 직접 확인했다는 거야. 다음엔 더 가까이 가서 찍어. 얼굴, 시간, 장소.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야 증거가 돼. 서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렸어요. 그 다음 수요일 서진은 더 일찍 나갔습니다. 호텔 로비 안쪽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번엔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위치였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박준영이 들어왔어요. 서진은 숨을 죽이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걸어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준영도 또렷이 나왔어요. 바로 그때 박준영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진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메뉴판 뒤로 숨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박준영은 다시 앞을 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서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그래도 이번엔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 끼고 걷는 모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을 잡는 모습까지 시간도 화면에 찍혀 있었고 호텔 로비 배경도 선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엔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 후 서진은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뭐 하시는지 알아요? 뭐? 글쎄, 운동 다니신다고 했는데. 요가인가?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서진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운동이라. 그게 무슨 운동인지 알면 기절하겠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서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너 요즘 뭐하고 다니냐? 외출이 잦아진 것 같은데. 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 친구 만나러 가끔 나가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친구가 누군데? 대학 동창이요.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만나달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서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어요. 서진은 최대한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니, 그냥. 집안일 소홀해지면 안 돼. 네, 알겠어요. 위기를 넘겼지만 서진은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에 서진은 마지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시어머니 차가 나오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입구에 찍힌 시간까지 캡처했습니다. 이제 완벽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모든 사진과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였죠. 주말에 친정에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외장하드를 드렸어요. 아버지, 이거 보관해 주세요. 아버지가 파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했다. 얼굴, 시간, 장소 다 나왔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지. 서진아, 이제 그 집에서 나와라. 너 힘든 거 다 안다. 네가 예전에 술에 취해 힘들다고 내 앞에서 울었던 게 아빠는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직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혼해라. 이혼이요? 그래. 네가 먼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와야 해. 그래야 떳떳하게 움직일 수 있어.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6년의 결혼 생활.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던가. 기억을 떠올려 봐도 좋았던 순간이 별로 없었어요. 구박과 무시, 외로움뿐이었죠. 네, 아버지. 알겠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창에 협의 이혼 서류를 입력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며 준비물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위잉, 위잉. 한 장, 두 장. 서류가 나왔습니다. 서진은 그 종이들을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얇은 종이 몇 장이 6년을 끝내는 거였죠.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거의 다 왔어.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 빛이 서진의 방까지 닿아 있었어요. 이혼 서류를 출력한 그날 밤, 서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결혼 앨범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펼쳐보는 앨범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서진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건 설렘보다는 걱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 본 날 위아래로 훑어보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키가 좀 작네. 집안일은 잘할 줄 알아? 그게 첫마디였어요. 결혼식 날도 시어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앞에서만 억지로 미소 짓고 뒤에서는 요리나 잘해. 그게 너 할 일이야 라고 했었죠. 서진은 앨범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명절 가족 사진, 시댁에서 찍은 사진들. 어느 사진에서도 자신의 눈이 웃고 있지 않았어요. 입꼬리만 올라가 있을 뿐 눈은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서진은 중얼거렸어요. 행복했던 적이 있긴 했었나. 이혼 서류를 내밀기 전날 저녁, 서진은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둘이 앉아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2층에 계셨고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응? 남편은 여전히 폰을 보고 있었어요.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요즘 내가 어떤지 뭐 그런 거. 뭔 소리야 갑자기. 피곤해서 그래. 일찍 자. 남편은 다시 폰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서진은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6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힘들어? 괜찮아?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진은 서류를 들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이거 봐주세요. 뭔데?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네. 위자료 안 받을게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뭐가 불만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 서진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시어머니가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훑어보더니 서진을 노려봤어요. 서진아, 너 미쳤니? 이게 뭔 짓이야? 어머님, 저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못 살겠다고? 네가 행복에 겨웠구나? 이 집에서 밥 먹고 살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이 집에서 뭘 했어? 애도 못 낳고 살림도 엉망이고 그러고도 이혼? 네가 어딜 가서 잘 살려고? 서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들어왔던 말들이었어요. 더 이상 상처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안 할게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위자료? 네가 받을 게 뭐가 있다고.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나가야지. 그러곤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아, 뭘 고민해? 위자료도 안 준다는데. 얼른 도장 찍어줘. 이런 여자 붙잡아서 뭐해? 남편은 잠시 서진을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그랬어요. 자기 의견이 없었죠.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후회 안 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류에 꾹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잘 됐다. 이혼하고 후회해봐라. 우리 도윤이 같은 남자 또 없어. 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했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하게요.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 색을 입혔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꾸미는 거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집안일만 할 애가 무슨 화장이야 라는 말을 들을까봐 늘 대충 했었거든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서진은 생각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 끝내자. 법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스쳐가는 거리 풍경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켰어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은 그 노래를 들으며 6년을 떠올렸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앉아 차례를 기다렸어요. 박도윤 씨, 윤서진 씨,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이혼에 동의하시나요? 네. 서진이 먼저 대답했어요. 네. 남편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요구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판사가 잠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협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그 한마디에 6년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쪽이 후련하면서도 동시에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남편이 서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야,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네. 어디서 살 건데? 니네 집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 갈 데는 있어? 걱정 안 해도 돼요. 서진은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잘 살아.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어요. 시아버지 이름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지금이야. 서진은 천천히 메시지 작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법원 앞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의 머리카락도 바람에 날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법원 계단 위에 서서 서진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연락처가 떠 있었어요. 손가락이 메시지 보내기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누르지 못했어요. 3초,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걸 보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끝난 거였죠. 서진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그 문구가 떴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메시지에는 영상 파일과 사진들, 그리고 짧은 문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주세요. 윤서진 드림. 이제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법원 앞 벤치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기를 기다렸어요. 1분, 2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5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서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보셨구나. 그 순간 시아버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끝났거든요. 나머지는 시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아버지 한기석은 로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막 끝난 참이었어요.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의 중이라 확인을 못했던 거였죠. 화면을 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발신인은 윤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이? 한기석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며느리한테서 직접 연락이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이혼했다는 날에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뭐지? 인사라도 하려는 건가?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 보였어요. 사실을 확인해 주세요. 윤서진 드림. 무슨 사실? 한기석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밑에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어요.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한기석은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호텔 로비였어요. 누군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남자 두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화질이 좀 흐렸거든요. 한기석은 무슨 장난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화면이 가까워지면서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한기석의 손이 멈췄어요. 여자는 아내였습니다.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박준영이었습니다. 자기 후배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준영이 지경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경이 웃었어요. 소녀처럼 환하게요. 한기석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 파일도 열어봤어요. 호텔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 카페에서 찍힌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날짜도 시간도 얼굴도 다 나와 있었어요. 한기석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문득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둘이 처음 만났던 날이요. 소개팅 자리였어요. 지경이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었죠. 안녕하세요. 윤지경이에요. 그 미소가 예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끌렸어요. 결혼하고 아들 낳고 힘든 시절도 함께 버텼습니다. 밤새 일하고 들어오면 밥을 차려주던 아내였어요. 검사장 승진했을 때 제일 먼저 축하해 준 것도 지경이었죠. 그 사람이 이럴 리가. 한기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아내 맞았습니다. 그리고 박준영도요. 자기가 검찰에서 직접 키운 후배였어요. 형님, 형님하며 따르던 녀석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집에 와서 세배하던 놈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내 뒤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기석은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건 그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출신답게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확실한 증거다. 이건 빠져나갈 수 없어.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이 어두워졌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났어요. 부하 직원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부장님, 퇴근 안 하세요? 다들 갔는데요. 먼저 가. 한기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네. 아, 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한기석은 다시 혼자가 됐어요. 휴대폰을 들어 박준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먼저 확인해야 해. 한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세게 잡고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늙어 보였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어요. 검찰에서 온갖 범죄자들을 봤지만 자기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한기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3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멈췄을 때 한기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피처럼요. 오늘 끝을 내야겠다. 한기석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어요. 같은 시각 서진은 친정으로 가는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영상을 봤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버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버스 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지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한창이었어요. 화면 속 배우들이 울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경은 과일을 집어먹으며 느긋하게 시청하고 있었어요. 오늘 며느리가 이혼했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눈에까지 갔던 것이 드디어 사라졌으니까요. 잘 됐지. 그런 여자가 무슨 며느리야. 지경은 속으로 콧웃음을 쳤어요. 아들이 속상해하는 것 같긴 했지만 금방 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며느리 들이면 되니까요. 더 좋은 집안, 더 예쁜 여자로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경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 당신 오늘 일찍 왔네? 시아버지 한기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경이 물었지만 기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소파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당신 왜 그래? 밥 먹었어요? 내가 차려줄까? 지경이 일어나려는 순간 기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지경은 멈칫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면서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기석은 대답 대신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서 소리가 났어요. 웅성거리는 소리, 발소리.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지경은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화면 속 두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였어요. 그리고 옆에는 박준영이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지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모르겠어? 기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건 합성이야. 누가 만든 거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합성? 기석이 피식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906호 알지? 지경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그건 지호텔 906호. 수요일마다 몇 달 동안. 그것도 합성이야? 기석이 사진들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주차장 사진, 카페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지경은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변명할 말을 찾았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신, 이걸 어디서? 그게 중요해? 지금? 기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40년이야. 40년을 같이 살았어. 힘들 때도 있었지. 내가 일에만 빠져서 집을 못 돌본 적도 있었어. 하지만 이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건 아니지. 지경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기석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그 사람이 먼저 그랬어요. 내가 외로웠어요. 당신은 맨날 일만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 탓이야? 기석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바빠서 당신이 외로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한 번뿐이었어요. 정말이야. 한 번? 기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수요일마다 갔으면서 906호에서 몇 번을 만났는데 한 번이야? 지경은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석은 휴대폰을 들어 박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형님? 박준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형님, 지금은 좀, 지금 당장. 기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 내 뒤에서 내 아내랑 놀아나면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너 검찰에서 몇 년을 키웠는데 후배라고 데리고 다니고 밥 먹이고 승진시켜주고 그런 내 등 뒤에 칼을 꽂아놓고 용서를 구해? 형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검찰에서도 너 얼굴 보기 싫으니까. 기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 울리다가 꺼졌습니다. 다시 왔어요. 또 안 받았습니다. 결국 전화는 멈췄어요. 20년을 키웠어. 기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신입 검사 때부터 데리고 다녔어. 형님 하면서 따르던 놈이. 이럴 줄은 몰랐지. 지경이 다시 손을 뻗었어요. 기석 씨, 제발. 나한테 손대지 마. 기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당신이 그럴 자격 없어. 지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뭐라고요? 못 들었어? 짐 싸서 나가라고. 지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보고 나가라고? 40년을 살았는데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다고.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당신이 한 짓 생각하면 재산 분할 같은 소리 꺼내지 마. 기석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검사 시절 범인을 신문하던 그 차가움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이 증거들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알지? 지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기석 씨, 아니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계단으로 향했어요. 한 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보. 지경이 뒤에서 불렀지만 기석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경은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TV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배우들이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경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달도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40년이 오늘 밤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지경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지경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옷들이었어요. 명품 가방, 비싼 코트, 보석함. 하지만 다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챙겼어요. 짐을 싸면서 지경은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인지. 서진이. 그년 때문이야. 지경은 휴대폰을 들어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만에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했습니다. 서진아, 너야? 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네가 한 짓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는데 그걸 물어? 지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서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전한 것뿐이에요. 잘못하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뭐? 인연이. 서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 들렸어요. 지경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이 휴대폰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아침 8시 지경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아들 도윤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어젯밤 소동에 잠을 설친 모양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진짜 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한테 제가 말해볼게요. 한 번만 더. 소용없어. 내 아버지 성격 알잖아. 지경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도윤이 물었어요. 지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2층에서 기석이 내려왔습니다. 지경을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마치 지경이 없는 것처럼요. 아버지, 엄마가 왜 나가세요?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기석이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 어머니가 한 짓 몰라? 무슨 짓이요? 박준영이랑 바람 폈어. 몇 달 동안. 도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준영 형이랑요? 형? 내 어머니 정부를 형이라고 불러. 기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 그래도 엄마잖아요. 한 번만. 닥쳐. 기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내 어머니가 내 후배랑 호텔에서 뭘 했는지 알기나 해? 그러고도 용서하라고? 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리고 너도 한심해.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뭘 했어? 게임이나 하고 있었잖아. 검사 시험은 몇 번을 떨어진 거야? 아버지, 오늘부터 정신 차려. 어머니 나갔다고 흐느적거리지 말고. 기석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출근이었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경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거실, 주방, 계단. 어느 곳 하나 정이 안 든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불렀어요. 잘 살아라, 도윤아. 지경이 나지막이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날 오후 지경은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급하게 구한 곳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텅 빈 방이 보였어요. 창문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공간이었어요. 지경은 캐리어를 내려놓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울 힘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수가 나야. 지경이. 지경아. 웬일이야?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경아, 미안한데. 나 요즘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영수가.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경은 다른 친구에게도 전화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경아, 나 지금 좀. 다음에 연락하자. 언니, 저 오늘 좀 바빠요. 죄송해요. 다들 피하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검사 가문의 스캔들, 남편 후배와 불륜, 이런 얘기가 돌고 있을 거였어요. 지경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혼자였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청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야, 박준영 검사 어디 갔대? 몰라. 사표 냈다더라. 진짜? 왜? 한기석 부장님 부인이랑. 뭐? 설마. 젊은 검사들이 수군거렸어요. 박준영은 이미 사무실을 정리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책상 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명찰도 치워져 있었습니다. 박준영은 차에 짐을 싣고 서울을 떠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운전하면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준영아?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좀 힘들어. 무슨 일인데? 어디 아파? 박준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준영아? 준영아? 엄마 나 나중에 전화할게. 박준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10년을 쌓아온 검사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윤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엄마는 떠났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였어요. 도윤은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 두 병. 취기가 올라왔어요. 휴대폰을 들어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안내 멘트만 들렸어요. 서진은 이미 번호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서진아, 미안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서진은 친정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옆에 계셨습니다. 다 끝난 거야?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아버지.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힘들었지? 네, 많이요. 서진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이제 됐어. 다 끝났으니까.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끝났다. 밖에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밤이었어요. 서진의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도 바뀌었어요. 서늘했던 바람이 따뜻해지고 거리에는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서진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준비했습니다. 쿠킹 스튜디오였어요. 결혼 전에 포기했던 꿈이었죠. 친정 아버지가 창업 자금을 도와주셨고 어머니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 드디어 하고 싶은 거 하는구나.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진도 웃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웃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스튜디오 인테리어가 완료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아침 일찍 현장에 갔어요. 작은 상가 건물 2층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서진에게는 온 세상이나 다름없었어요. 사장님, 이쪽 조리대 높이 확인해 주세요.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볼게요. 서진이 조리대 앞에 섰어요. 높이가 딱 맞았습니다. 칼질하기 편한 높이였어요.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직원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간판이 도착했습니다. 서진스 쿠킹이라고 적힌 예쁜 간판이었어요. 분홍색 바탕에 하얀 글씨였습니다. 서진이 직접 고른 디자인이었죠. 간판이 건물에 달리는 순간 서진은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6년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관심, 화장실에서 혼자 울던 밤들. 그 모든 게 지나가고 이제 여기 서 있는 거였습니다. 예쁘다. 서진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인테리어가 끝나고 서진은 혼자 스튜디오에 남았습니다. 조리대 앞에 섰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파스타면 토마토, 바질, 올리브유. 오랜만에 하고 싶은 요리를 했어요. 시댁에서는 항상 시어머니가 원하는 음식만 만들었습니다. 한식 반찬, 국, 찌개. 양식은 그런 건 왜 만들어? 라는 핀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어요. 토마토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서진은 한 입 먹어봤어요. 맛있다. 혼자 먹는 파스타였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웃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스튜디오 블로그에 첫 글을 올렸습니다. 소개글과 함께 수업 안내를 적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누가 신청하려나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스튜디오 예쁘네요. 수업 신청할게요.
선생님 요리 사진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요. 첫 수업 언제예요? 기대됩니다. 서진은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넌 뭘 잘하냐는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재료를 손질하고 레시피를 다시 확인하고 앞치마를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오전 10시 수강생들이 도착했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 앞에서 서진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스 쿠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수강생들이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요리 못해도 이해해 주실 거죠? 한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서진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수업은 크림 파스타였습니다. 서진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수강생들이 따라했어요. 중간중간 도와드리면서 서진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만든 파스타를 맛봤어요. 와, 선생님.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수업도 꼭 올게요. 수강생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벅찼어요. 시댁에서는 간이 짜다 이게 뭐냐는 말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맛있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국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던 장면이요. 이게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밤새 연습해서 만든 건데 한마디에 무너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같은 손으로 만든 요리가 여기서는 칭찬을 받고 있었어요. 내가 못한 게 아니었구나. 서진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친정 아버지가 스튜디오에 오셨어요. 우리 딸 일하는데 구경 왔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서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스튜디오를 구석구석 보여드렸어요. 조리대, 오븐, 냉장고, 수강생들 자리. 잘 꾸며놨네. 예쁘다. 아버지가 흐뭇하게 둘러보셨어요. 아버지, 제가 만든 거 드셔보실래요? 서진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메뉴가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숟갈 드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이 맛이야. 맛있으세요? 응리가 행복할 때 만들던 맛이야. 옛날에 대회 나가기 전에 해줬던 것처럼.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서진아, 네가 참 잘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무너뜨린 게 아니야. 지켜낸 거야. 내 자신을. 서진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이제야 다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일어나 딸을 안아주셨습니다. 됐어. 다 지나갔어. 이제 내 인생 살아. 한참을 울고 나서 서진은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나.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진은 혼자 스튜디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예전 사진을 봤어요. 결혼 직후 시댁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불안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지금의 자신과 비교해 봤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짜 웃고 있었어요. 완전히 달라졌네.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서진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스튜디오를 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었어요. 서진의 일상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주 수업이 있었고 수강생들은 점점 늘어났어요. 블로그 방문자 수도 매일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열어보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한기서. 서진은 잠시 멈췄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이혼 후 처음 받는 연락이었어요. 서진은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결국 짧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문자 하나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적어도 시아버지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 무렵 지경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월세 원룸에 살게 된 거였어요.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아들도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지경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혼자 먹었습니다. TV를 켜놓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엄마 왜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도 요즘 힘들어요. 아버지가 매일 뭐라 하시고. 그래, 미안해. 다음에 전화할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경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고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 저 내일 면접 있어요. 그래. 이번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단답형 대답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차가운 태도에 움츠러들었어요. 검사 시험은 포기했고 이제는 일반 회사에 원서를 넣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도윤은 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서진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살 때는 몰랐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은 말이었어요. 시아버지 기석은 로펌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였어요. 넓은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아내가 떠나고 집은 쓸쓸해졌어요. 어느 날 기석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지경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아들 돌잔치, 검사장 취임식,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어요. 기석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앨범을 덮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지난 일이야. 이제. 혼자 중얼거리며 서재 불을 껐습니다. 그 무렵 서진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한 요리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였습니다. 작은 쿠킹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여성 셰프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요? 네. 블로그 보니까 수강생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요. 서진은 얼떨떨했지만 수락했습니다.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수강 신청이 더 늘었어요. 스튜디오가 작아서 다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서진아, 이제 더 큰 데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천천히요, 엄마. 아직은 이 정도가 좋아요. 서진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았어요. 어느 주말 서진은 아버지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서 저녁을 해드리기로 한 거였어요. 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네가 해주는 거면 다 좋지. 그럼 된장찌개 할게요. 아버지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좋지. 마트에 들어가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채소 코너로 갔어요. 두부는 어디 있지? 저기요, 아버지. 냉장 코너에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장을 봤습니다. 두부, 호박, 양파, 대파. 하나씩 골랐어요. 된장찌개에 두부는 꼭 넣어야죠.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두부 없으면 섭섭하지. 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예뻐요. 서진도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참 아름다웠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석에, 서진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아침마다 산책하니까 몸이 가쁘네. 다행이에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습니다. 아버지, 이 노래 좋아하시죠? 응. 내 엄마랑 연애할 때 많이 들었어. 서진이 웃었어요. 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어요. 넓은 길이 쭉 뻗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진 하늘이 보였어요. 아버지, 응? 고마워요. 그동안 아버지가 잠시 서진을 바라보셨어요. 뭘 고마워해? 내 딸인데. 그래도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네가 용기를 낸 거야. 아빠는 옆에서 도와줬을 뿐이지.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한 손을 뻗어 서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이야. 행복하게 살아.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곧 밤이 올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또 해가 뜰 테니까요. 차는 밝은 가로등 아래를 지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서진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6년을 참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진은 자유였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참았던 용기는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